서울의 한겨울,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밤이었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는 한 여인이 극심한 진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25살의 젊은 산모 김민지는 차가운 분만대 위에서 온몸을 땀으로 적시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병원 창문을 흔들어댔다. 으아, 아. 진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드디어 갓난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기대했던 축복의 순간 대신 분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상희 의사는 신생아를 받아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기의 얼굴 절반을 덮고 있는 짙은 붉은색 태기,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모양의 작은 손가락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 의사는 수십 년간 수많은 출산을 도왔지만 이런 순간은 언제나 마음이 무거웠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아입니다. 이 의사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민지가 힘없이 고개를 들어 자신의 갓난딸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10달 동안 품 안에서 기르며 상상했던 예쁜 아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민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분만실 밖 복도에서는 남편 박정훈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30살의 그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의 옆에는 시어머니인 박순자 여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70대 초반의 박 여사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여성이었다. 이상희 의사가 분만실에서 나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축하드립니다. 모자 모두 건강합니다. 다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신중하게 다음 말을 골랐다. 아기에게 선천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얼굴에 태기가 있고 손가락에도 약간의 기형이. 박순자 여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뭐라고요? 기형이라고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고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의료기술도 발달해서 안 됩니다. 박순자 여사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는 겁니까?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소심한 성격의 남자였다. 어머니의 강압적인 성격 앞에서는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부인,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의사가 간곡히 말했다. 하지만 박순자 여사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했다. 우리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의 명예와 체면을 생각해야 해요. 그날 밤 서울에는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민지와 정우는 말없이 차에 타고 북한산 자락의 작은 사찰로 향했다. 자동차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정말 이래야 하는 걸까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우는 핸들을 꽉 쥔 채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어머니의 압박과 사회적 편견 앞에서 그는 무력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키울 수는 없을까요? 민지야, 정훈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너도 알잖아.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민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뒷좌석에 놓인 아기를 바라보았다. 작은 담요에 쌓인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목적지는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봉은사였다. 이 작은 사찰은 조선시대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유명했다. 현재도 혜정 스님이 운영하는 작은 고아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차가 절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산속의 적막함이 더욱 쓸쓸함을 자아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들었다. 아기의 체온이 그녀의 가슴에 전해졌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딸 민지가 속삭였다. 그녀는 서둘러 쓴 쪽지를 아기 곁에 놓았다.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사정상 키울 수 없습니다. 제발 잘 돌봐주세요. 절의 대웅전 앞 계단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후 민지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아기의 작은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그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다짐했다. 엄마가 나쁜 엄마야. 정말 나쁜 엄마. 바로 그때 아기가 작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에 민지의 발걸음이 멈췄다. 뒤돌아 아이를 안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 놀라 그녀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눈 내리는 산속에 홀로 남겨진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만이 적막한 새벽을 가르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 5시 예불을 드리러 나온 혜정 스님이 아기를 발견했다. 60대 중반의 혜정 스님은 지난 30년간 이곳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왔다. 아이고, 이 작은 생명아. 혜정 스님은 눈이 소복이 쌓인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스님의 자비로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 작은 생명이 앞으로 견뎌내야 할 세상의 편견과 차가운 시선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던 것이다. 세상이 너를 버렸을지 몰라도 부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혜정 스님이 아기에게 속삭였다. 너의 이름은 서아로 하자. 상서로운 아름다움이라는 뜻이란다. 봉은사에는 서아 외에도 5명의 아이들이 더 있었다. 나이는 5살부터 15살까지 다양했는데 모두 각각 다른 사연으로 이곳에 맡겨진 아이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민호는 서아보다 4살 많은 소년으로 자신도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하다가 이곳에 오게 된 아픈 과거가 있었다. 민호는 자신이 겪었던 상처와 분노를 다른 아이들, 특히 약해 보이는 서아에게 향하곤 했다. 그것이 그가 찾은 유일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서아는 봉은사에서 자라나며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특별함을 보였다.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부터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려 했다. 나뭇가지로 땅에 꽃을 그리거나 돌멩이에 하늘의 구름 모양을 새기곤 했다. 하지만 서아의 외모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는 쉽지 않았다. 특히 민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아를 괴롭혔다. 야, 괴물아. 너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절에 오기 싫어해. 민호가 8살 서아에게 소리쳤다. 저는 괴물이 아니에요.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뭐야? 너 얼굴 봤어? 사람들이 너 보면 다 무서워해.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서아는 절 뒤편의 조용한 곳으로 피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세상의 모든 아픔을 잊을 수 있었다. 어느 날 혜정 스님이 서아의 그림을 발견했다. 절 뒤편 연못가에 그려진 연꽃 그림이었는데 그 섬세함과 아름다움이 어린아이의 솜씨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서아야, 이 그림을 누가 그렸니? 제가. 스님, 서아가 수줍게 대답했다. 혜정 스님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림에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깊은 영혼이 담겨 있었다. 서아야, 부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구나.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렴. 스님, 정말요? 그래, 정말이야. 너는 마음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아이란다. 그날부터 서아는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혜정 스님도 서아를 위해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사다 주었다. 처음으로 받은 제대로 된 그림 도구에 서아는 감격했다. 서아가 12살이 되던 해 인근 초등학교에서 미술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혜정 스님은 서아에게 참가를 권했다. 스님, 저는 못해요. 다른 아이들이 저를 보고 놀릴 거예요. 서아야, 그림을 그릴 때 사람들은 화가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림 속에 담긴 마음을 보는 거란다. 정말요? 정말이야. 너의 마음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렴. 대회 당일, 서아는 큰 용기를 내어 학교에 갔다. 하지만 체육관에 모인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보자 다시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다. 엄마, 저 아이 얼굴 좀 봐.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가 아이를 나무랐지만 그녀도 서아를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서아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더욱 작아졌다. 하지만 빈 도화지를 앞에 두고 붓을 들자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다. 대회의 주제는 내가 살고 싶은 곳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화려한 성이나 놀이공원을 그렸지만 서아는 다른 것을 그렸다. 그녀가 그린 것은 눈 내리는 겨울밤의 작은 절이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법당 앞에는 작은 아기가 있고 자비로운 스님이 그 아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림에는 버려짐의 슬픔보다는 새로운 희망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그림을 완성한 서아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심사를 위해 돌아다니던 미술교사 김소영이 서아의 그림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췄다. 잠깐, 이 그림을 누가 그렸나요? 서아가 소심하게 손을 들자 김소영 선생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대단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어요. 결과 발표에서 서아의 작품이 대상을 받았을 때 체육관은 술렁였다.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장을 받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야, 너 상 받았다며? 사람들이 동정해서 준 거야.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마. 민호는 서아가 소중히 안고 있던 상장을 빼앗아 찢어버렸다. 서아의 마음도 그 상장처럼 찢어지는 것 같았다. 왜 이렇게 해요? 서아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너 같은 괴물이 상 받는 게 말이 돼? 너는 그냥 숨어서 살아야 해. 그날 밤 서아는 혼자 울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괴물이 아니야. 나도 가치 있는 존재야. 중학교에 진학한 서아는 여전히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 실력은 날로 발전했다. 혜정 스님이 마련해준 작은 화실에서 서아는 매일같이 그림을 그렸다. 특히 서아가 그린 버려진 것들의 아름다움 시리즈는 혜정 스님을 깊이 감동시켰다. 버려진 꽃, 부러진 나뭇가지, 낡은 기와 등 평범한 사람들이 지나치는 것들을 서아는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서아야, 너의 그림을 보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된단다. 혜정 스님이 말했다. 스님, 저는 왜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일까요? 그건 내가 아픔을 아는 아이이기 때문이야.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단다.
서아는 스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자신의 아픔이 오히려 특별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서아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다.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혜정 스님은 서아에게 지원을 권했다. 스님, 저 같은 아이가 예술고등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서아야, 진정한 예술가는 외모로 평가받지 않는단다. 너의 재능이면 충분해. 서아는 용기를 내어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다. 지난 몇 년간 그려온 작품들을 정리하며 자신도 몰랐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시 당일 면접장에서 심사위원들은 서아의 작품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작품들에는 범상치 않은 감성이 담겨 있네요. 특히 이 겨울밤의 온기 작품은 정말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서아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런데 이런 깊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나요?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버려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것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은 서아의 솔직함에 감동받았다. 결과적으로 서아는 최고 성적으로 합격했다.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은 서아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처음에는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뭉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특히 같은 반 학생인 이수진은 서아에게 먼저 다가왔다. 안녕, 나는 이수진이야. 너의 그림 정말 대단하더라. 고마워. 서아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나도 그림 그리는데 너한테 배우고 싶어. 같이 그림 그릴래. 처음으로 서아에게 진심으로 다가와주는 동년배 친구가 생긴 것이었다. 수지는 서아의 외모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그녀의 재능과 마음을 보았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해. 우리 친구잖아. 서아는 수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수진을 통해 다른 친구들과도 친해지게 되었고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다. 미술 시간에는 이명숙 선생님이 서아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켜 주었다. 서아야, 너의 그림에는 다른 학생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어. 이 감성을 더욱 발전시켜보자.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야. 너는 이미 그걸 가지고 있어. 이제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면 돼. 서아는 선생님의 지도 아래 다양한 기법과 재료를 익혀나갔다. 유화, 수채화, 소묘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디지털 아트까지 배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서아 자신에게서 일어났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만 했던 그녀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 버려진 것들도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서아가 작품 발표 시간에 말했다. 반 친구들은 서아의 작품과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다. 어떤 친구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서아야, 내 그림을 보니까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돼. 한 친구가 말했다. 정말, 그렇다면 정말 기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서아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졸업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개인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의 협업 작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아의 주요 작품은 희망의 씨앗이라는 제목의 대형 회화였다. 황폐한 땅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을 그린 이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전시회 개막일, 서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갤러리에 도착했다.
많은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찾아왔고, 심지어 몇몇 미술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 작품은 누가 그린 건가요? 한 중년 남성이 서아의 작품 앞에서 물었다. 저입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남성은 서아의 얼굴을 보고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에요. 이런 깊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 남성은 박정민이라는 화랑 운영자였다. 그는 서아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어보지 않겠어요?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다. 개인전이라니 꿈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었다. 그런데 전시회장 한편에서 한 중년 부부가 서아의 작품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서아의 친부모인 박정훈과 김민지였다. 여보, 이 그림,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훈도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아가 그린 겨울밤의 온기라는 작품은 너무나 생생하게 그날 밤을 묘사하고 있었다. 눈 내리는 절 앞에 놓인 아기, 그리고 자비로운 스님의 모습까지. 우리 딸이야. 정훈이 간신히 말을 꺼냈다. 민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20여 년 동안 매일 밤꿈에 나타났던 그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것도 자신들이 버린 딸의 손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한편 서아는 사람들과 대화하느라 바빴다.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고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경험이었다. 이 그림들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한 관람객이 말했다. 정말 특별한 감성을 가지고 계시네요.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서아는 뿌듯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시회가 끝난 후 서아는 정민 갤러리 대표와 구체적인 개인전 계획을 논의했다. 서아 씨의 작품들은 정말 특별해요. 특히 버려진 것들의 아름다움 시리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개인전을 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두고 내년 봄에 개최하는 것이 어떨까요? 서아에게는 꿈같은 제안이었다. 그날 밤 봉은사로 돌아가 혜정 스님에게 소식을 전했다. 스님, 저 개인전을 열게 되었어요. 정말이니? 축하한다. 서아아, 부처님께서 너의 노력을 보고 계셨구나. 스님 덕분이에요. 스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혜정 스님은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너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개인전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작품 선정부터 전시 공간 구성, 홍보까지 모든 것이 서아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다행히 정민 갤러리의 전문 스태프들이 도움을 주었고 수진도 틈틈이 와서 도움을 주었다. 서아야, 이 작품은 여기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진이 조언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없었다면 정말 막막했을 거야. 당연한 거지. 우리 친구잖아. 서아는 새로운 작품들도 그렸다. 특히 치유라는 제목의 작품은 자신의 상처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개인전 개최 한 달 전 서아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익명의 편지가 갤러리로 배달된 것이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서아에게, 나는 당신을 20여 년 전 추운 겨울밤에 절에 맡긴 사람입니다. 당신의 전시회 소식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예술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신을 버린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잘못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이만큼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서아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20여 년 만에 친어머니로부터 온 소식이었다. 그날 밤 서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어린 시절부터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정말 사랑한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동시에 서아는 깨달았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만의 길을 찾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예술가라는 것을. 드디어 서아의 첫 개인전 버려진 것들의 아름다움이 개최되었다. 정민 갤러리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미술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언론, 그리고 서아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일반인들까지 찾아왔다. 개막식에서 서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가 서아입니다. 서아가 마이크 앞에 섰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다. 저는 23년 전 추운 겨울밤에 절 앞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갤러리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서아의 말에 집중했다. 오랫동안 저는 제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서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갤러리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눈에서 진심 어린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깨달았습니다. 버려진 것들, 상처받은 것들도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라는 것을. 박수가 터져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제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개막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서아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서아 씨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 딸도 장애가 있는데 서아 씨를 보니 희망이 생겨요. 정말 용기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갤러리 한 구석에서 2명의 중년 부부가 망설이며 서 있었다. 바로 서아의 친부모인 정훈과 민지였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 우리가 다가갈 자격이 있을까? 정훈도 확신하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그날 서아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하지만 서아의 모든 작품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며 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려 했다. 개인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몇 주가 지났다. 서아는 여러 매체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다른 갤러리에서도 전시 제안이 들어왔다. 갑자기 바빠진 일상이었지만 서아는 행복했다. 어느 날 서아는 정민 갤러리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서아 씨, 혹시 시간 되시면 갤러리로 와주실 수 있나요? 만나 뵙고 싶다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인데요? 직접 와서 만나보시죠. 서아가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 조용한 카페 공간에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다. 그들을 본 순간 서아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특히 여자분의 눈이 자신과 닮아 있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서아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훈이 일어나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괜찮아요. 앉으세요. 서아가 의자를 권했다. 침묵이 흘렀다. 민지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정훈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혹시 저와 무슨 관련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훈이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보았다. 저희는 당신의 부모입니다. 민지가 갑자기 말했다. 당신을 버린 나쁜 부모예요. 서아는 충격을 받았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듣게 되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정말 제 부모님이세요. 네,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는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분명히 자신과 닮은 부분들이 있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서아가 담담하게 물었다. 민지가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어리고 바보였어. 할머니가, 제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셨어. 그리고 사회적 편견도. 우리는 너무 약했어. 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서아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이해심까지. 그럼, 지금까지 저를 생각하신 적은 있으세요? 매일, 민지가 흐느끼며 말했다. 매일 밤 당신을 생각했어.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한지. 신문에서 당신의 기사를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정훈이 덧붙였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죄송스러웠어. 우리가 없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싶어서. 서아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감정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드디어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된 것이다.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서아가 물었다. 물론이야. 민지가 즉시 대답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버린 것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팠어. 서아는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저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원망하지도 않아요. 정훈과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픔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어요. 만약 당신들이 저를 키우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서아야, 민지가 감격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어떨까요? 저도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요. 그렇게 서아와 친부모의 첫 만남이 끝났다. 극적인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 후로 서아는 부모님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민지는 그동안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일을 하며 어렵게 살아왔다고 했다. 서아를 버린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훈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늘 마음 한구석의 딸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다고 했다. 특히 아이들을 보면 서아가 생각나서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서아가 말했다. 우리가 힘든 게 뭐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민지가 눈물을 흘렸다. 서아는 자신의 성장 과정도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다. 봉은사에서의 생활, 혜정 스님의 사랑, 그리고 그림을 통해 찾은 자신의 길에 대해서. 혜정 스님께 정말 감사드려야겠어. 정훈이 말했다. 네, 스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부모님도 서아의 예술 활동을 적극 지지했다.
민지는 서아의 전시회마다 찾아와 작품을 감상했고, 정우는 서아의 기사나 인터뷰가 나올 때마다 스크랩해서 모았다. 우리 딸 자랑스러워. 민지가 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서아가 처음으로 민지를 엄마라고 불렀다. 민지는 그 말에 감격해서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서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 아이를 데려오지 마라. 우리 집안의 흉이 될 뿐이야. 할머니가 정훈에게 말했다. 어머니, 서아는 제 딸이에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훌륭하든 아니든 상관없어. 모양이 그게 뭐야? 정우는 어머니와 몇 번 갈등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굽히지 않았다. 한 번 딸을 잃은 그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서아는 할머니의 반대를 알고 있었지만 크게 상처받지 않았다. 이미 혜정 스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이다. 서아의 두 번째 개인전은 치유와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에는 더 큰 갤러리에서 더 많은 작품을 전시했다. 특히 가족이라는 시리즈는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시리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그린 작품들이었다. 전통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입양 가족, 한부모 가족, 그리고 혈연이 아닌 가족까지 포함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아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렇다면 서아 작가님에게 진정한 가족은 누구인가요? 저를 키워주신 혜정 스님,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모두 제 가족이에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시회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다. 바로 어린 시절 서아를 괴롭혔던 민호였다. 이제 30살이 된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되어 있었다. 서아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서아는 그를 알아보고 놀랐다. 민호 오빠. 응, 너 기억하니? 물론이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신문에서 내 기사를 봤어. 그래서 와야겠다 싶었어. 오빠. 미안해. 민호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어린 시절에 널 그렇게 괴롭힌 거. 서아는 민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오빠도 아팠잖아요. 저도 이제 이해해요. 너는 정말 대단해. 나 같았으면 평생 원망하고 살았을 텐데. 원망해서 뭐가 달라져요? 그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낫죠. 민호는 서아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도 변화하기로 결심했다. 서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서 사회적 화제가 되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입양 문화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아는 여러 장애인 단체와 입양기관에서 강연을 요청받았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서아가 강연에서 말했다. 다만 제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모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청중이 질문했다. 그래도 사회의 편견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요. 물론 힘들었어요. 하지만 편견은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이해시키려 노력하면 됩니다. 서아는 또한 희망의 붓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당연히 봉은사에서 시작되었다.
서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가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서아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물었다. 물론이야.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믿는 거고. 혜정 스님은 서아의 활동을 뿌듯하게 지켜보았다. 서아야,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스님 덕분이에요. 스님이 저에게 희망을 주셨으니까요. 아니야, 그건 내가 스스로 찾은 거야. 나는 그냥 길을 보여준 것뿐이고. 서아가 26살이 되던 해 박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뇌졸중이었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신 할머니를 보며 정우는 깊은 후회에 빠졌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정훈이 중얼거렸다. 서아는 부모님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할머니의 병실 앞에서 민지가 말했다. 서아야, 들어가지 않아도 돼. 할머니가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까. 괜찮아요, 엄마. 저도 할머니를 뵙고 싶어요. 서아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지만 서아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앉았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서아예요. 놀랍게도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할머니는 서아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싫어하셨던 것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제 모습이 싫었거든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편안히 쉬세요. 할머니는 서아의 손을 꽉 쥐었다. 그것이 할머니가 서아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다. 할머니는 그 다음날 평화롭게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서아는 할머니를 위해 조화를 만들었다. 흰 국화와 백합으로 만든 아름다운 조화였다. 할머니도 사랑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서아가 부모님에게 말했다. 정훈과 민지는 딸의 성숙함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다. 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 서아의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다. 이제 그들을 가로막는 마지막 장벽도 사라진 것이다. 서아야, 우리 집으로 이사 오지 않을래? 민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서아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엄마, 저는 봉은사가 제 집이에요. 하지만 자주 놀러 올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너에게는 혜정 스님이 더 소중하겠지. 서아는 부모님의 이해에 감사했다. 그들은 서아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해 가을, 서아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한국에 버려진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소외받는 사람들과 장소들을 그리는 것이었다. 첫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의 작은 탄광촌이었다. 폐광으로 인해 사람들이 떠나고 황폐해진 마을이었지만 서아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여기에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서아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며 말했다. 함께 온 사진작가가 물었다. 어떤 아름다운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 그들의 이야기들이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죠. 서아는 폐허가 된 집들 사이에서 피어난 들꽃, 녹슨 철로 위에 앉은 새, 그리고 마을을 지키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렸다. 이 그림들을 보니까 이 마을이 다르게 보여요. 사진작가가 감탄했다. 그게 바로 예술의 힘이에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 서아의 작품들은 점차 국제적으로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갤러리에서 전시 요청이 들어왔다. 첫 해외 전시는 도쿄에서 열렸다.
동양의 정서와 현대적 감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전시회에서 서아의 작품들은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작가의 작품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의 한 미술 평론가가 말했다. 서양의 기법을 사용했지만 동양적 정서가 깊이 배어 있어요. 도쿄 전시회가 성공하자 유럽과 미국의 갤러리들도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서아는 성급하게 진출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서아가 갤러리 관계자에게 말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서아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버려진 꽃이 피어나다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서아의 삶과 예술 세계를 깊이 있게 다뤘다. 다큐멘터리에서 혜정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서아는 처음부터 특별한 아이였어요.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바꿀 줄 아는 드문 영혼이었죠. 부모님도 출연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훈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하지만 서아가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되어서 용서해 주었어요. 딸을 버린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지만 동시에 서아가 지금의 서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민지가 덧붙였다. 다큐멘터리는 방영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입양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서아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그녀를 찾는 젊은 예술가들도 많아졌다. 특히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이나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이 조언을 구하러 왔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 청년이 물었다. 그는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조각가 지망생이었다. 성공이 뭐라고 생각해? 서아가 반문했다.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건 성공의 한 면일 뿐이야. 진짜 성공은 자신의 재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야. 그런 건가요? 그래. 나도 처음에는 인정받고 싶어서 그림을 그렸어. 하지만 지금은 내 그림을 보고 누군가가 위로받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서아는 이런 젊은 예술가들을 위해 희망 아틀리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매월 한 번씩 봉은사에서 열리는 이 모임에서는 서로의 작품을 보여주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은 모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서아가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한 참가자가 손을 들고 물었다. 선생님은 언제 자신의 재능을 확신하게 되셨어요? 확신이라. 서아가 잠시 생각했다. 사실 지금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아가 30살이 되던 해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서울시에서 장애인 복지관에 대형 벽화를 그려달라는 의뢰가 온 것이다. 이번에는 정말 큰 프로젝트네요. 수진이 말했다. 수진은 지금 서아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긴장되지만 기대도 돼. 벽화의 주제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었다. 서아는 몇 달 동안 기획하고 스케치했다. 그리고 복지관 이용자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선생님, 저희도 벽화 그리는데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한 복지관 이용자가 물었다. 물론이죠. 같이 만들어가면 더 의미 있는 작품이 될 거예요. 서아는 전문 화가들뿐만 아니라 복지관 이용자들과 함께 벽화를 완성해 나갔다. 휠체어를 탄 사람,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함께 작업하니까 정말 즐거워요. 한 참가자가 웃으며 말했다. 예술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서아가 대답했다. 완성된 벽화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색색의 꽃들이 피어나는 정원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었다. 그 중심에는 밝게 웃는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린 시절의 서아를 모델로 한 것이었다. 이 벽화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복지관을 찾은 한 시민이 말했다. 우리도 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복지관 이용자가 덧붙였다. 서아가 32살이 되던 해 그녀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미술관에서 만난 큐레이터 김준호와의 만남이었다. 준호는 서아보다 3살 많은 미술사 전공자로 서아의 작품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서아 작가님의 작품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바로 그 메시지예요. 두 사람은 예술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점차 가까워졌다. 준호는 서아의 외모에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직 그녀의 내면과 예술 세계에 매료되었다. 서아 씨와 대화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그래요. 서아가 수줍게 대답했다. 몇 달간의 만남 끝에 준호가 서아에게 고백했다. 서아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서아는 깜짝 놀랐다. 평생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서아는 한참을 망설였다. 행복할 권리가 자신에게도 있을까? 준호 씨,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누가 완벽한가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아는 준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드디어 그녀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아와 준호의 결혼식은 봉은사에서 조촐하게 치러졌다. 종교는 달랐지만 서아에게 봉은사는 진정한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혜정 스님이 직접 주례를 서주었다. 서아야,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스님, 모든 게 스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이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행복이야. 결혼식에는 서아의 모든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했다. 부모님은 물론 수진, 그리고 희망 아틀리에의 동료들까지. 심지어 민호도 축하하러 왔다. 서아야, 정말 축하해. 너 같은 좋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어? 고마워요, 오빠. 결혼 후 서아와 준호는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집에는 서아만의 화실도 있었고 준호가 연구할 수 있는 서재도 있었다. 여보, 이 집에서 우리만의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가자. 준호가 말했다.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결혼 2년 후 서아는 임신 소식을 들었다. 기쁨과 동시에 걱정도 컸다. 혹시 아이에게 자신의 외모가 유전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저처럼 태어나면 어떡하죠? 서아가 불안해했다. 그럼 어떤가요? 당신만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 거 아닌가요? 준호의 말에 서아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야.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작고 예쁜 딸이었다. 서아는 딸을 하늘이라고 이름 지었다. 하늘아,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서아가 갓난 딸을 안으며 속삭였다. 하늘이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났다. 서아는 딸에게 외모보다는 마음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다. 엄마, 엄마 얼굴에는 빨간 게 있어요. 5살이 된 하늘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그건 엄마만의 특별한 표시야. 모든 사람은 다 다르게 생겼단다.
그럼 저도 특별한 표시가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가진 예쁜 미소가 바로 너만의 특별한 표시야. 하늘이는 엄마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서아의 예술 활동은 결혼과 출산 후에도 계속되었다. 오히려 어머니가 된 후 더욱 깊이 있는 작품들을 그려냈다. 특히 모성이라는 시리즈는 다양한 형태의 모성애를 그린 작품들이었다. 친어머니, 양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자신처럼 아이를 입양 보낸 어머니까지 모든 형태의 사랑이 소중해요. 서아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를 낳아주신 엄마, 키워주신 혜정 스님,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늘이에게 주는 사랑까지 모두 다 진짜 사랑이에요. 하늘이는 엄마의 그림을 보며 자라났다. 자연스럽게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서아는 딸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다. 하늘아, 그림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그려보렴. 네, 엄마. 하늘이의 그림은 밝고 따뜻했다. 어머니와는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그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었다. 한편 봉은사에서는 혜정 스님이 점점 연로해지고 계셨다. 서아는 자주 딸과 함께 절을 찾아가 스님을 뵈었다. 스님, 하늘이도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하늘이가 밝게 인사했다. 혜정 스님은 하늘이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다. 이 아이에게서 서아의 어린 시절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훨씬 더 밝고 행복해 보여. 스님 덕분이에요. 스님이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서아가 38살이 되던 해 혜정 스님이 크게 편찮으셨다. 이미 80이 넘으신 고령이었고 오랫동안 무리하며 아이들을 돌보신 탓이었다. 서아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스님을 돌보았다. 스님, 괜찮아지실 거예요. 서아야, 스님이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스님,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너 같은 아이를 키울 수 있었으니까. 스님은 서아의 손을 꽉 잡으셨다. 약속해라.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네, 스님.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하늘이도 잘 키우고. 네, 스님. 혜정 스님은 며칠 후 평화롭게 입적하셨다. 장례식에는 스님이 키우신 모든 아이들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서아는 스님의 영정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렸다. 스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스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어요. 혜정 스님이 돌아가신 후 봉은사는 잠시 어려움을 겪었다. 스님을 이을 만한 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아는 다른 후원자들과 함께 논의한 끝에 봉은사를 재단법인으로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서아가 이사장을 맡았고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다.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곳을 더욱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서아가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말했다. 새로운 봉은사에는 기존의 생활관 외에도 교육관, 문화관, 그리고 서아가 직접 설계한 미술관까지 들어섰다. 이곳의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아가 설명했다. 하늘이도 엄마를 따라 자주 봉은사를 찾았다. 그곳의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며 자연스럽게 나누는 삶을 배워나갔다. 엄마, 여기 친구들은 왜 부모님이 없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모두 가족이라는 거야. 그럼 저도 이 친구들의 언니인가요? 그렇지, 하늘이도 이제 언니야. 하늘이는 봉은사의 아이들을 진짜 동생처럼 아꼈다. 서아의 명성은 이제 세계적이었다. 뉴욕, 파리,
런던 등 세계 각지에서 전시 요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서한은 여전히 신중했다. 제 작품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요? 서하가 준호에게 물었다. 사랑과 희망은 전 세계 공통의 언어예요. 당신의 작품에는 그것이 가득해요. 마침내 서한은 뉴욕의 유명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기로 결정했다. 전시 제목은 From Abandonment to Hope, 버려짐에서 희망으로 였다. 뉴욕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서하의 개인사를 알게 된 현지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미술 전시회가 아닙니다. 인간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뉴욕타임스의 미술 평론가가 썼다. 전시회 기간 중 서하는 현지 장애인 시설과 고아원을 방문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다. Art speaks to the heart. 예술은 마음의 말을 걸어요. 서하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이들은 서하의 그림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보며 서하는 확신했다. 사랑과 희망은 정말 국경이 없구나.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서하는 이제 40이 넘은 중년의 여성이 되었지만 그녀의 예술혼은 더욱 뜨거웠다. 전 세계를 다니며 전시회를 열고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왔다. 하늘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엄마의 뒤를 잇고 싶다고 말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하늘아, 내가 무엇을 하든 엄마는 응원할게. 다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렴. 서하의 부모님은 이제 완전히 화해했고 손녀인 하늘이를 무척 아꼈다. 민지는 서하의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속죄의 마음을 실천했다. 딸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민지가 말했다. 엄마,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어느 봄날 서하는 봉은사 뒤편 연못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이었다. 엄마, 뭘 그리세요? 하늘이가 물었다. 희망을 그리고 있어. 희망이요? 그래. 진흙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서하는 붓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다. 하늘이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따뜻한 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늘아, 기억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모든 존재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네, 엄마. 저도 그런 사람이 될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봄 저녁, 엄마와 딸의 실루엣이 연못에 비쳤다. 연꽃처럼 아름답고 희망처럼 밝은 모습이었다. 서하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한 송이 꽃이 되었다. 그리고 그 꽃의 씨앗은 딸을 통해, 그리고 그녀가 도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버려짐에서 시작된 서하의 인생은 이제 온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빛이 되었다.